70년을 같은 마을에서 살아온 한 노인의 마음을 바꾼 건 바로 한국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폴란드 남서부에 있는 작은 마을 비엘코비체를 아시나요? 한때 광산으로 번영했지만 폐광 이후 쇠락한 이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 시기, 절망뿐이던 마을에 한국 기업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그들을 외국 자본이라며 거부하던 한 노인. 그는 손녀의 생명을 지킨 이방인의 진심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폐광촌에 다시 울려 퍼진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폴란드 한국 우정 광장이 만들어내는 감동의 순간들. 오늘 사연은 단순한 투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술과 진심이 만들어낸 인류의 기록입니다. 지금 그 감동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그 전에 잠깐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폴란드 실레시아 지방의 작은 마을 비엘코비체에서 일생을 살아온 얀 코왈스키라고 합니다. 올해로 73이 되었고 이제는 젊은 시절 광산에서 일하던 날들이 아득한 과거처럼 느껴집니다. 이 마을은 한때 탄광으로 유명했고 저도 16살부터 광산에 들어가 평생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속 가장 오래된 기억은 광산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1940년대 말, 이곳은 소련군의 점령하에 있었고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를 전쟁 중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반소련 성향의 지식인이셨고 어느 날 밤 아무 말 없이 끌려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식량 배급줄에 서던 중 쓰러지셨고 저는 그때부터 고아가 되어 친척집을 전전하며 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 인생은 늘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조용한 체념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제 안의 전쟁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결혼을 하고 아들 마렉을 낳고 다시 손녀 카시아까지 보게 되었지만 저는 늘 어딘가 불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텔레비전 속 뉴스에서 폭격 소리와 울부짖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올 때 저는 몸을 떨며 리모컨을 끄고 말았습니다. 아내 마리아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얀, 괜찮아. 여긴 안전해.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그 어둠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특히 손녀 카시아를 볼 때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 맑고 어린 눈동자가 혹시라도 전쟁의 불길을 마주하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 근처에도 잘 나가지 않고 TV 뉴스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폐광 이후 마을은 원래도 조용했지만 그때만큼 무겁고 침묵에 잠긴 적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떠났고 젊은이들은 독일이나 바르샤바로 일자리를 찾아갔으며 남은 것은 연기 피우는 굴뚝 대신 바람에 휘청이는 낡은 광산탑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식료품점 앞에 줄을 서면서도 한숨만 쉬었고 제가 늘 가던 성당에서도 촛불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마을이 너무 썰렁해졌어요. 전 같았으면 저녁엔 창밖에서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들렸는데 마리아의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희망은 점점 멀어져만 갔고 비엘코비체는 그렇게 서서히 아주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 마을에 그해 가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공장이 들어선대요. LG 뭐라고 했더라. 배터리를 만드는 곳이래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 그 머나먼 아시아 나라가 왜 이 폐허 같은 시골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누군가의 농담이거나 몇 달 지나면 철수해버릴 뉴스거리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쇠락한 마을을 뒤흔들 운명의 서막이었지요. 2023년 봄, 어느 날 마을 이장 안제이 씨가 조용히 내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낡은 점퍼 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얀, LG라는 한국 기업이 우리 근처에 큰 공장을 세운대. 순간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LG 들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손녀 카시아가 쓰는 스마트폰 뒷면에도 그 이름이 있었지요. 하지만 한국? 내겐 너무 먼 나라였습니다. 아내 마리아는 조용히 커피잔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예전 소련 공장처럼 환경을 망치는 거 아냐?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외국 자본은 곧 착취와 파괴의 상징이었습니다. 몇 주 후 브로츠와프 근처에서 대대적인 착공식이 열렸다는 뉴스가 방송을 탔습니다. 수많은 장비, 번쩍이는 안전모, 그리고 폴란드어로 서툴게 연설하는 한국인 남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두 번째 고향으로 만들겠습니다. 카시아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고향이 두 개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향이란 단 한 곳에서만 존재하는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희망 섞인 소문이 퍼졌습니다. 수백 개의 일자리, 학교 지원, 병원 기부 마치 기적처럼 들렸지요.
마렉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도 지원해보려고 해요. 기계 정비 쪽. 순간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외국인 밑에서 일하고 싶나? 나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마렉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시대는 달라요. 이건 기회예요. 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기회라니 우리 시대에는 기회라는 말은 허울뿐이었지요. 늘 누군가 위에서 정해주는 삶을 살았고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인들이 그 기회를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우리를 위한 걸까요? 그들의 이익을 위한 건 아닐까요?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공장 측 대표라는 김민재라는 남자가 서툰 폴란드어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폐수 처리 시설, 지역 고용 우선 정책, 그리고 학교 장비 기부까지 모두 놀랄 만큼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엔 어딘가 낯설고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당신들, 여긴 그냥 투자처가 아니야. 여긴 우리가 피땀 흘려 일군 고향이야. 우리 땅을 망치지 마시오.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민재라는 남자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날 밤 마리아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얀, 혹시 우리가 너무 오래 닫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녀의 말은 마치 오래된 자물쇠를 여는 열쇠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계음은 마치 과거의 전차 소리처럼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공장은 점점 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철제 구조물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았고 거대한 트럭들이 매일같이 들락거렸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소리가 정말 우리 마을을 살릴 수 있을까? 공장 부지 옆 한때 밀밭이던 땅은 이제 콘크리트로 덮였고 그 위로 한국 국기와 폴란드 국기가 함께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나에겐 마치 현실 같지 않은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마렉은 결국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아버지, 난 설비 정비팀에 배정됐어요. 월급도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동료들이 정말 친절해요. 그는 활기차게 말했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친절? 그건 내가 아직 속을 모르는 거야. 외국인은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챙기게 되어 있어. 마렉은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마을 성당에서 작고 조촐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공장에서 기부한 음향 장비 덕분에 아이들의 공연이 한층 생생해졌지요. 그 자리에서 한국인 몇몇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특히 김민재 공장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 서툰 폴란드어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비엘코비체는 저희에게 가족입니다.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마을을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그 말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나는 그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내 속에선 여전히 이심이라는 감정이 발목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손녀 카시아가 병원에서 쓰러졌습니다. 평소에도 심장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긴급 입원하게 되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응급처치를 받은 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최신 초음파 기기로 조기 진단이 가능했습니다. 저희 병원엔 최근 삼성 메디슨에서 기증한 장비가 들어와서요. 순간 나는 놀랐습니다. 삼성, 한국 기업이 또 하나? 며칠 뒤 마렉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기기 공장에서 펀드를 통해 병원에 지원한 거예요. 공장장님이 직접 제안하셨대요. 나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그렇게 경계했던 한국인이 우리 손녀의 생명을 살린 도구를 보내준 사람이라니. 그제서야 내 마음속의 의심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우리를 해치러 온 걸까? 그날 밤 성당 앞 벤치에 홀로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카시아의 맑은 눈, 아들의 굳은 결심, 그리고 낯선 이들의 친절함이 뒤섞여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내 마음속 적이 외국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으로 제 발로 그곳을 향했습니다. 낮게 깔린 안개 사이로 솟아오른 공장의 굴뚝이 어쩐지 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렉이 안내해준 사무동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여러 명의 한국인 직원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서툰 폴란드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고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질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공장장은 제 방문에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려 애썼던 그였지만 제 무관심에 상처받은 표정도 있었겠지요. 포알스키 씨, 먼 걸음을 하셨군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오해했던 것 같소. 손녀를
살려줘서 고맙소.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김 공장장은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공장 견학이 이어졌습니다. 철저한 안전 교육과 엄격한 품질 관리 절차, 무엇보다 환경 보호 우선이라는 원칙이 곳곳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예전 소련 공장과는 전혀 다르구나. 공장 끝자락의 정수 시설에서는 폐수가 정화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는데 기술자 한 명이 제게 설명했습니다. 이 물은 시험 기준보다도 훨씬 깨끗해요. 아이들이 마셔도 될 만큼이죠. 제 안에 두려움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주 주말, 마을 광장에서는 공장이 후원하는 겨울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국식 떡국과 폴란드 전통 피에로기가 한 상에 올랐고 아이들은 서로의 언어를 배우며 게임을 했습니다. 김민재 공장장이 기타를 들고 한국 동요를 부를 땐 손녀 카시아가 무대 아래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풍경이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 그날 밤 저는 마렉과 둘이 앉아 맥주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마렉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카시아가 요즘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프로그래머가 되는 게 꿈이라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멋진 꿈이로군. 눈물이 차올랐지만 마렉 앞에서만큼은 끝내 참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주 한 번 공장을 찾았습니다. 때론 기술자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때론 공장 앞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내 마음은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지요. 이제 내 안에 있는 한국은 더 이상 TV 속 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내 손을 잡아준 이웃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 공장장이 내게 물었습니다. 코알스키 씨, 혹시 마을 회의에 함께 나가주실 수 있습니까?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저는 마을 회의에서 처음으로 한국 기업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장 안은 잠시 조용해졌고 몇몇 이웃들은 놀란 눈으로 절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외국 자본에 속았고 고통을 받았지요. 하지만 지금 LG는 다릅니다. 제 손녀를 살렸고 우리 마을을 살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김 공장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회의장 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공장이 마을을 바꾸기 시작한 건 단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학교는 공장의 지원으로 최신 컴퓨터와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게 되었고 K-코딩 캠 시작되면서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제 손녀 카시아는 매일같이 노트북을 끼고 앉아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마을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도 바뀌었습니다. 삼성 메디슨의 의료기기가 도입된 이후 우리 마을의 작은 진료소는 이제 인근 지역에서도 찾아올 만큼 신뢰받는 시설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다친 손가락 하나 제대로 치료 못 받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곳이 된 것입니다. 저는 한 번은 그 병원 복도에서 어떤 젊은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느님, 한국에서 온 이 기계 덕분에 우리 아이가 숨을 쉬어요. 그 말에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마을 성당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어느 날, 공장은 성당 복원 비용의 절반을 기부했고 한국 직원들이 직접 와서 벽화를 복원하고 전구를 달았습니다. 김 공장장이 직접 손에 페인트를 묻히며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가 단지 관리자가 아니라 이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김 씨가 아닌 김 아저씨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폐광 이후 무거웠던 눈빛은 이제 다시 미래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다시 마을에 집을 짓기 시작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울렸습니다. 저는 마리아와 함께 새로 생긴 폴란드 한국 우정광장을 산책하곤 했습니다. 광장 중앙에는 폴란드의 독수리와 한국의 무궁화가 어우러진 조형물이 세워졌고 아이들은 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여긴 우리가 사는 곳이야. 그날 저녁 마리아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얀, 당신 많이 변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난 이제야 사람다운 사람이 된 기분이오. 마리아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마을도 이제야 진짜 살아난 것 같아요. 그해 겨울, 마을에 오래간만에 진짜 축제가 열렸습니다. 비엘코비체 겨울문화제라는 이름으로 LG 후원하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준비한 행사였죠. 저는 처음에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축제라고 해봐야 성당 앞마당에 간이 천막 몇 개 세우는 정도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 직원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든 장식물,
불빛, 무대, 그리고 음식 부스까지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마을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날 마리아는 오래간만에 붉은 스웨터를 꺼내 입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얀, 오늘은 웃으면서 사람들 좀 만나봐요. 세상이 변했잖아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광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아이들이 눈싸움을 하며 뛰어다니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피에로기와 한국 떡볶이를 나눠주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낯선 음식일 텐데도 사람들은 웃으며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행사 중간에는 문화 교류 시간이 있었는데 카시아와 몇몇 아이들이 한국어로 인사말을 외우고 작은 합창단처럼 BTS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저 내 손녀가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이 다시 웃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웃음이 국경을 넘어온 이웃들과 함께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김 공장장도 무대에 올라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폴란드어가 아직 서툴지만 이 마을이 우리 집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곳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발음은 어눌했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저는 그 박수 소리 속에서 과거의 냉전의 잔재, 외세에 대한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축제가 끝날 무렵 김 공장장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코알스키 선생님, 따님은 요즘 건강 어떠세요? 저는 손녀 카시아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당신들 덕분입니다. 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김 공장장, 이젠 당신도 우리 마을 사람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소. 이젠 아이들이 희망을 이야기하오. 마리아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옛날엔 어둠뿐이었는데 이젠 밤에도 마을이 환하잖아요. 그 밤, 저는 처음으로 전기를 끄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창밖에 비치는 한국과 폴란드의 등불들이 우리 마을의 미래를 밝혀주는 것 같았거든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을 때 마을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여전히 얼어붙은 표정으로 지나가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젠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거리에 퍼졌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카시아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길의 벚꽃처럼 피어난 작은 변화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로 단장된 학교 앞 화단에는 한국과 폴란드의 국기가 함께 꽂혀 있었고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우리 마을의 미래라는 벽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렉은 이제 공장에서 품질관리팀장으로 승진해 바쁘게 지내고 있었고 그는 종종 저녁 식사 중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버지, 한국인들과 일하면 배울 게 참 많아요. 효율성, 팀워크, 그리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까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옛날에는 공장이란 말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했는데 이제는 참 고마운 곳이 되었구나. 카시아는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오히려 더 활기차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작은 발명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고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K-코딩 캠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LG화학이 지역 학교와 함께 만든 교육 후원 사업이었는데 자그마한 체육관 안에서 아이들이 태블릿을 붙잡고 로봇을 움직이며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서울의 첨단 교실이 이곳에 옮겨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캠프를 마친 카시아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중에 커서 한국에 가고 싶어요. 한국엔 똑똑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손녀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기적이란다. 마을 성당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엔 오래된 벽에 금이 가고 예배당이 텅 비어있던 공간이었는데 한국 기업이 지원한 기금으로 보수공사가 진행되었고 마을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공간까지 생겨났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글 동화책도 함께 비치되어 있었고 어린이들이 돌아가며 그 책을 소리 내어 읽는 모습은 말 그대로 장면 하나하나가 감동이었습니다. 그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지 우리 땅에 공장을 세운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삶을 나누고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심어준 이웃이었습니다. 이제는 김 공장장과 함께 광장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는 것이 저희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서툰 폴란드어로 저에게 묻곤 합니다. 코알스키 씨, 오늘 날씨 좋죠?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한국어로도 말해보시지요. 날씨가 참 맑습니다. 라고요. 그러면 그는 머쓱하게 웃으며 서툰 발음으로 그 말을 따라합니다. 그 모든 소소한 순간들이 쌓여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평화롭고 값진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저는 제 손녀가 더 이상 전쟁의 그림자가 아닌
기술과 따뜻함의 빛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매일같이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더 자주 비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에어컨 하나 없이 더위에 지쳐있던 우리 마을이었지만 이제는 마을회관에 냉방시설이 갖춰졌고 아이들은 시원한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방학을 보냈습니다. 모두 한국 기업들이 후원해준 결과였지요. 하지만 단지 물질적인 변화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 그 속 깊은 곳에 한국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해 8월, 마을 축제는 어느 해보다도 성대했습니다. 처음으로 열리는 폴란드 한국 우정 축제였지요. 광장 한복판에는 양국 국기를 형상화한 대형 조형물이 세워졌고 그 아래에는 우리는 서로의 미래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은 이상하게 뭉클해졌습니다. 옛날 소련 군복의 군홧발이 밟고 지나가던 거리였는데 이제는 따뜻한 말과 환한 미소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축제날, 김민재 공장장은 한국 전통 한복을 입고 나와 마을 대표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말했지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는 친구입니다. 이 마을은 저에게도 고향입니다. 그 순간,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쳤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을 사람들 가슴에 불을 지폈던 겁니다. 카시아는 친구들과 함께 아리랑을 부르며 무대에 섰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나오는 맑은 목소리가 마을 전체를 감쌌고 저는 눈시울을 훔쳐야 했습니다. 그 노래는 어쩌면 우리가 이제 공유하게 된 슬픔과 희망, 상처와 치유의 상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축제 막바지에는 한국에서 온 타악 공연팀이 사물놀이를 선보였고 그 박자에 맞춰 마을 아이들이 폴란드 전통춤을 췄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두 세계가 손을 맞잡고 함께 미래로 걸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김 공장장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포알스키 씨, 우리 손주들은 더는 전쟁의 세대가 아니라 협력과 평화의 세대입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의 상처 위에 희망을 짓고 있지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저 별을 보며 불안한 내일을 걱정했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이 조금은 덜해졌습니다. 마을에 불어온 한국의 바람은 단지 경제의 바람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바람이었음을 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누구든 한국을 오해하거나 폄하하려 든다면 나는 당당히 말할 겁니다. 당신은 우리 마을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지 못했군요.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바꾸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혀준 사람들입니다. 이제 비엘코비체에는 전쟁의 흔적 대신 평화와 우정의 흔적이 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조용히 다가와 우리를 도와준 한국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비엘코비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황량했던 폐광 옆엔 이제 푸른 잔디밭이 조성되고 아이들이 축구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옆으론 한국의 후원으로 새롭게 단장된 마을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손녀 카시아의 손을 잡고 그 도서관을 처음 방문했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카시아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말했지요. 할아버지, 이 도서관엔 한국 동화책도 있어요. 나중에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저는 그 말에 가만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김민재 공장장은 마을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어 지역 축제, 학교 행사, 환경 보호 활동까지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마을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졌고 사람들은 이제 그를 단지 외국인 관리자가 아닌 우리 마을 사람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공장 근처에 새로 조성된 한폴 우정 광장에는 매주 주민들과 한국 직원들이 함께 어울려 운동도 하고 음악도 즐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요. 마을 성당의 신부님도 미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열고 낯선 이웃을 받아들일 때 신은 그 안에서 사랑을 보이십니다. 한국인 이웃들은 그 사랑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그 말에 많은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 역시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마을 대표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반짝이는 야경, 첨단 기술이 녹아든 도시,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의 따뜻함이 가득한 거리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특히 카시아가 보냈던 감사 편지를 받은 병원의 간호사가 눈물을 흘리며 인사를 건넸을 때 제 마음도 울컥했지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리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못 해낸 걸 저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 와서 해냈소. 증오가 아닌 협력, 냉전이 아닌 따뜻함으로 말이오. 마리아는 조용히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 속에서 저는 지난 세월의 아픔이 조금씩 녹아내림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비스와 강을 산책하며 생각합니다. 과거엔 강 저편에 있을 것 같았던 희망이 이제는 우리 곁에 있다는 거요. 그것은 무언가 대단한 정책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손길과 진심에서 비롯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멀고도 낯선 나라 한국이 우리를 믿어주고 함께 걸어준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비엘코비체의 겨울은 차갑지만 제 마음은 따뜻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마을을 살린 건 단순한 투자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 빚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마을 회관에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제일 먼저 들려옵니다. 카시아는 매주 토요일마다 코딩 동아리를 이끌며 또래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젠 내가 선생님이야.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으며 그럼 선생님이신 분께선 커피도 타줄 줄 아셔야지라고 장난을 걸곤 하지요. 그 아이들이 노는 광장 한가운데엔 한국과 폴란드, 국기가 나란히 새겨진 조형물이 서 있습니다. 비엘코비체는 더 이상 쇠퇴한 마을이 아닌 희망의 상징이다라는 문구가 그 아래 새겨져 있지요. 매년 여름, 이 광장에서는 폴란드 한국 우정 축제가 열리고 김민재 공장장은 직접 떡볶이 부스를 열어 주민들에게 떡볶이를 나눠줍니다. 피에로기와 김치전이 함께 놓인 테이블에서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이 모든 변화가 꿈만 같습니다. 카시아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는 나중에 엔지니어가 돼서 우리 마을에 더 많은 걸 가져올 거예요. 한국처럼 말이에요. 그 말은 단지 아이의 장래희망이 아닌 제 삶의 마지막 장을 위로해주는 선물 같았습니다. 전쟁, 폐광,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았고 낯선 이들의 손길을 받아들이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침략자였고 감시자였으며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짓밟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삶의 끝자락에서 마주한 한국인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웃이었고 동료였으며 무엇보다도 가족이었습니다. 마을 신부님은 어느 미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가 아니라 서로를 믿고 손을 잡는 평범한 날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한국과 비엘코비체가 함께한 시간들은 바로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오래된 일기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잃어버린 마을이 아니다. 이곳은 한국이 우리에게 준 희망의 이름이다. 그리고 저는 그 글을 쓰고 책장을 덮었습니다. 카시아가 장난치듯 달려와 제 무릎에 올라타고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 저 하늘 너머에 한국이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너의 미래도 있단다. 엄마, 내 다리가 이상해. 움직이질 않아. 미국 대학병원의 한 병실. 여기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보며 울부짖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끌어안고 진정시키고 있는데요. 이 가족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에서튼에 살고 있는 켈리라고 합니다. 3년 전 저는 7년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약속했고 그해 겨울 결혼하기로 했죠. 하지만 어느 날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저는 그를 붙잡지 않았어요. 사실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와 헤어진 후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지훈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저는 지금은 달콤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지훈 씨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하던 문학 소녀였죠. 부모님은 두 분 다 사업을 하셨고 그 덕에 저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듯이 부모님은 항상 출장과 회사 일로 바쁘셨고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늘 공허함이 가득했죠. 그 공허함을 채워주는 최고의 친구는 바로 책이었어요. 비싼 장난감이나 화려한 옷보다 종이 한 장과 펜이 주는 즐거움이 더 컸으니까요.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면서 언젠가는 책 한 권을 내고 싶다는 꿈을 키웠고 그렇게 노력한 결과 졸업 후엔 프리랜서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했어요. 보조작가 일을 하면서 경험도 쌓고 칼럼도 쓰면서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그날은 좀 특별한 날이었어요. 항상 부모님께서 운전을 해서 데려다 주셨는데 그때는 두 분 다 중요한 스케줄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운전해서 출판사 미팅에 가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차에 올랐죠. 운전은 가끔 해보긴 했지만 혼자서 긴 거리를 운전하는 건 사실 좀 떨렸어요. 그래도 며칠 전에 운전 연습도 했고 작은 접촉사고도 낸 적 없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 먹구름이 끼면서 날씨가 조금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어두운 하늘을 보며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 혼잣말을 했죠. 하지만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비가 오네. 처음엔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점점 빗방울이 커지면서 슬슬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 운전은 정말 어려웠거든요. 비는 갈수록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도로는 점점 미끄러워졌어요. 저는 천천히 속도를 줄였죠. 그런데 갑자기 맞은편 차선에서 차 한 대가 미끄러지면서 제 차로로 튀어나왔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충돌 소리와 함께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의식이 몽롱해지면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빨리 구급차를 불러요. 그 말이 마지막으로 기억나네요. 제가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사고 후 저는 응급수술을 받았고 거의 하루 만에 깨어났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난 후 병원에서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부모님께서는 의사 선생님과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계셨어요. 제가 몸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아무리 움직이려 해도 다리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엄마, 내 다리가 이상해. 움직이질 않아. 제 목소리를 듣고 의사 선생님과 부모님께서는 병실로 들어오셨어요. 부모님께서는 저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게 다가오시더니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환자분, 안타깝지만 다리를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거예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다 해도 이런 상황은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죠. 저는 말도 안 된다며 소리치며 울었고 아빠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시며 진정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을 부정하고 소리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굴었어요. 진정주사를 맞아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저는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날 이후로 치료에도 협조하고 예전처럼 소란은 피우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무렵 남자친구가 찾아왔어요. 휴대폰으로 계속 연락이 왔었지만 저는 계속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는 대학교 때 만나서 7년 동안 만난 사이였고 다음해 봄엔 결혼식도 올리기로 프로포즈를 받은 상황이었어요. 사실 남자친구의 집과 저희 집은 차이가 많이 났어요. 아빠는 남자친구가 저희 집안 배경을 보고 접근한 것 아니냐면서 교제를 결사 반대하셨죠.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사람과 만나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제게 헌신하고 잘 대해주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께서도 마음을 여셨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회사에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동생들의 학비도 지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후에는 이제 한 식구나 다름이 없다 생각하시고 그 이후에도 많은 물질적인 도움을 주셨어요. 7년 동안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준 로버트에게 항상 고마웠어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와 몸이 회복된 뒤 저는 로버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로버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그가 제 곁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제 상황을 보게 된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나 연민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입가에는 단호한 선이 그어져 있었죠. 로버트는 한숨을 푹 쉬더니 저를 향해 말했어요. 뭐라고? 하반신 마비? 그러면 평생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 켈리, 난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저는 그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그 사랑을 믿었는데 그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로버트는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습니다. 미안해, 켈리. 하지만 난 할 수 없어. 너네 집이 돈이 아무리 많다 해도 이건 너무 힘들어.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두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메아리쳤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도 함께 닫혀버린 것만 같았어요. 로버트가 남긴 말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다니 정말이지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로버트에게 매달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말들 뿐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하반신마비가 된 저와 평생 살기는 끔찍하다며 본인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 고생을 하겠냐라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빠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았고 휴대폰 번호도 바로 바꿨더라고요. 로버트는 아빠 말대로 저희 집안 재력을 보고 저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치료가 다 끝나고 퇴원을 하고 몇 달이 지나도 로버트와의 이별에 많이 힘들었어요. 물론 그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7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는 저에게는 너무 컸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경험이 저에게 더 강한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로버트의 이별이 처음에는 절망적으로 느껴졌지만 결국 저를 더 큰 사랑과 기회로 이끌었죠. 사고 이후 몇 달 동안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어요. 제가 사랑하는 글쓰기조차도 매력을 잃어버린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부모님의 결정으로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새로운 동네로 이사 온 것도 한몫을 했죠. 사고 이후 밖에 다니는 것을 꺼리던 제가 새로운 동네에 와서는 부모님과 하루에 한 번은 산책을 했어요. 제 사고 이후 부모님과의 관계도 많이 변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사고 난 게 본인들 탓이라고 하시면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날 저를 혼자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자책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이후로는 사업, 돈보다 가족을 우선으로 하게 되었어요. 제가 우선순위가 되었고 일을 줄이시고 저와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저도 이제 혼자 휠체어를 타고 가까운 거리로의 외출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작은 카페 하나를 발견했죠. 카페에서는 갓 구운 빵과 쿠키 그리고 여러 종류의 티를 팔고 있었어요. 처음 그 카페를 방문했을 때 저는 단순히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밖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죠. 그 카페는 저에게 조용한 피난처와도 같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을 바라보며 글을 쓰는 것 그게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어느 날 카페 주인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다정했죠. 커피는 마음에 드시나요? 여기서 자주 글을 쓰시는 것 같아요. 처음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간단히 대답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자주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런 그의 친절함에 어느새 저는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카페 한켠에는 손님들을 위한 책장이 있었고 거기에는 저도 못 읽어본 세계 여러 나라의 베스트셀러가 가득했어요. 주문을 다 서빙한 그가 책을 읽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이상하게 그가 책을 읽는 옆모습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평소처럼 커피 한 잔에 책을 읽다가 기록을 하고 싶은 문구가 있어서 가방을 뒤졌어요. 항상 가지고 다니던 수첩과 펜이 그날따라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아쉬워하며 다음에 다시 와서 적어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다가왔어요. 그는 제게 작은 노트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메모할 것을 찾고 계신 거죠? 이 노트 사용하세요. 이 책은 저도 좋아하는 책인데 좋은 구절이 많아요. 그는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말에 제 마음이 움직였죠. 그의 관심과 격려가 저에게 다시 글을 쓰고 싶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 노트에 제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풀어내기 시작했고 점차 제 일상에 다시 색깔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점점 더 자주 이루어졌고 그는 제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듯이 매일같이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저는 지훈 씨가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죠. 켈리 씨 오셨어요? 당신과 대화하는 것이 제 하루의 하이라이트예요. 점차 카페에서의 시간이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갔어요. 지훈 씨와의 대화는 처음엔 단순한 인사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고 의미 있는 주제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책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조금씩 점점 가까워졌어요. 어릴 적 혼자 책과 놀던 아이가 아닌 이제 누군가와 제가 너무 좋아했던 책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너무 행복함을 느꼈어요. 사실 전 남자친구 로버트는 책과는 거리가 있었거든요.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매일 책만 붙들고 있냐며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곤 했죠. 하지만 지훈 씨는 달랐어요. 그는 제가 모르는 분야까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할 때마다 지훈 씨는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쑥스러워했죠. 그와 함께 있을 때면 제 몸은 완전하지 않지만 마음은 점점 더 풍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때로는 위로가 되어주기도 했어요. 켈리 씨, 오늘은 어떤 글을 쓰셨나요? 지훈 씨가 물으면서 커피를 내려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뭔가를 고백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썼어요. 저의 과거와 사고 후 변한 제 삶에 대해서요. 지훈 씨는 조심스럽게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켈리 씨, 저도 사실은 어려운 시간을 겪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는 어린 시절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동생과 친척 집에서 크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적이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동생을 돌보기 위해 바로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빵 기술과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다고 했죠. 어린 시절부터 부유하게 살았던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대화는 더 자주 더 깊이 이루어졌습니다. 지훈 씨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깊어졌죠. 점차 저는 지훈 씨를 단순한 카페 주인이 아닌 중요한 친구로 여기게 되었어요. 지훈 씨의 친절과 배려는 저뿐만 아니라 카페를 찾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느껴졌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미소를 건네며 카페를 특별한 장소로 만들어 갔어요. 그러면서 카페는 모두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며 저도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지훈 씨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켈리 씨, 혹시 같이 저녁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이 동네에 새로 생긴 식당이 있는데 함께 가보고 싶어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저는 곧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저녁 식사는 우리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카페 밖에서의 첫 만남은 어색함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지훈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고 저는 제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있음을 느꼈죠. 우리는 상황은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죠. 그와의 사랑을 키워가며 저는 진정한 사랑이란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로버트는 제가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헌신적인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사랑보다는 제 배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부모님 하시는 사업이 뭔지 꼬치꼬치 물었고 어디에 사는지 하다못해 아빠에게 일자리까지 부탁 좀 해보라며 저를 조종했었죠. 그때는 전 몰랐어요. 그게 다 사랑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자 저를 버렸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과연 저를 사랑하긴 한 걸까요? 반면 지훈 씨는 전혀 달랐어요. 그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저의 배경이나 재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제 부모님이 누구인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켈리, 당신은 당신 그 자체로 소중해요. 당신의 이야기와 당신의 마음, 그게 저에게는 제일 중요해요. 지훈 씨가 저에게 해준 말들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왔고 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훈 씨의 사랑은 조건 없이 저를 향한 것이었어요. 그는 저의 장애를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카페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훈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죠. 로버트와의 이별은 그 당시엔 큰 아픔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훈 씨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누구도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지훈과의 대화는 제 삶에 새로운 색과 영감을 주었고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치유해 주었어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긴 뒤 저는 지훈 씨를 부모님께 소개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왜 동양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냐면서 로버트처럼 제 배경을 보고 접근한 것일 거라면서 반대를 하셨어요. 하긴 로버트가 7년이란 세월 동안 부모님과 저를 속인 일을 생각하면 지훈 씨를 보고 오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부모님께서는 고아의 대학도 못 나온 동양인 남자와 결혼시키려고 저를 애지중지 키운 게 아니라면서 화를 내셨어요. 비록 제가 하반신마비지만 아무리 못해도 지훈 씨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며 당장 헤어지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지훈 씨는 로버트와는 다르다며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라고 말을 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말처럼 부모님은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고 지훈 씨는 부모님 도움을 받지 말고 우리 스스로 살아가자고 했죠. 워낙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라 저는 지훈 씨를 믿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작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부모님의 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낡았지만 지훈 씨와 함께라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시간이 바로 행복 그 자체였죠. 저는 지훈 씨의 도움으로 다시 작가로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한 원고료를 받고 조금씩 저축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저축한 돈으로 점차 작은 집에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생신 때면 작지만 정성이 담긴 선물을 준비해드리며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느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훈 씨를 반대하셨던 부모님도 그의 진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보시고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요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으로 오시고 계세요. 사실 지금 제 뱃속에는 예쁜 생명이 자라고 있거든요. 부모님께서는 손주는 생각도 안 하셨는데 이건 기적이라며 너무 좋아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몸도 힘들고 걱정된다며 이제 부모님 집으로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지만 제가 편안한 우리 집에서 지내고 싶어서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10달을 잘 버텨서 무사히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에요. 무사히 아이를 낳고 다음에 다시 한번 소식 드릴게요. 제 이야기가 이 시간에도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